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의 장금순이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평생에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제 아들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32살 된 제 아들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울면서 저한테 용서를 빌었거든요. 정장은 구겨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뒤돌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2달 전에 이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지금은 이렇게 빌었지만 그때 이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제 바로 옆에서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안녕하세요. 장례식장이죠? 예약 좀 하려고요. 예, 환자가 시한부라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치료비만 나갈 텐데 빨리 편히 가세요.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다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혹시 유산 관련 서류들 어디 두셨어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처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네요. 하지만 제 아들은 정말 몰랐었어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요. 저는 그냥 작은 동네에서 식당 하나 운영하는 평범한 어머니였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왔었어요. 제 아들 민준이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겉으로는 저를 잘 챙기는 효자처럼 보였었어요. 가끔 식당에 들러서 안부도 묻고 명절에는 빠짐없이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 준비를 하고 손님들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속도 메스꺼워지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식당 단골 손님이셨던 김씨 아저씨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분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제 아들이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따로 불러서 상담실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상담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참 동안 말을 아끼시더니 결국 그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간암 말기라고 아마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67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시한부냐고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직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앞두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준이 반응이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민준이가 의사 선생님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민준이가 제 치료를 위해서 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한다면 한 달에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지만 솔직히 완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단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이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에 민준이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누워있는 침대에서 복도가 다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회사에 연락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병원에 와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테니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어디선가에 전화해서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시한부라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겠다면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로 장례식장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규모는 작게 할 거고 조문객도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고작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장례식장 예약을 하다니. 전화를 끝내고 들어온 민준이가 제 곁에 앉아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에 제 장례식장 예약하는 걸 본 아들이 이렇게 태연하게 안부를 묻다니. 그리고는 민준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결국 못 고치는 거라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치료해도 소용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바에는 빨리 편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통만 더 오래 받으실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르고 키운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하다니.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민준이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직장 다니는 몸이고 집 대출도 있고 치료비로 몇 천만 원씩 쓸 여유는 정말 없다면서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민준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제가 기른 아들이 저한테 빨리 죽으라고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민준이를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민준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또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여전히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시한부라는 것도 충격인데 아들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살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그런데 민준이가 제 옆에 앉더니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더라고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무슨 서류인지 보여주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유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것도 울고 있는 제 앞에서 유산 서류를 들고 나타나다니. 제가 이게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민준이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유산 관련해서 정리해둔 서류들이 어디 있냐고 통장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울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는 빨리 죽으라고 하더니 오늘은 유산 서류를 달라고 하다니.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더니 민준이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정말 이 아들이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유산 서류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후에 제 친구분들이 문병을 오셨거든요.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서 오신 거였어요. 박 언니, 김 언니, 이 언니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맛있는 과일도 가져와 주셨어요. 금순이가 괜찮냐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의사가 뭐라고 했냐고, 많이 아프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모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니 사실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차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했다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땅에 꺼져 들어가고 싶었어요. 친구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친구분들도 다들 당황하셔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치료는 제대로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솔직히 치료비도 너무 많이 들고 엄마도 고생만 더 할 것 같다고, 차라리 치료 그만하고 편히 계시게 해드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친구분들 앞에서 이런 창피한 소리를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친구분들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박 언니가 민준이한테 뭔 소리냐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 포기하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김 언니도 어떻게 자식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돈이 문제면 도와줄 테니까 치료부터 제대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친구분들이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시는 것도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제가 키운 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을까요? 이 언니가 정말 화가 나셨는지 민준이한테 어떻게 부모를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효도는커녕 폐륜이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제서야 민준이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친구분들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가시면서 저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든 연락하라고 하셨지만요. 친구분들이 가시고 나서 병실에는 저와 민준이만 남았어요. 저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민준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되려 저한테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이 아들이 저한테서 났나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시한부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민준이는 더욱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병원에는 매일 왔거든요. 비록 저한테 상처 주는 말만 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점점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러면서도 올 때마다 하는 얘기는 똑같았어요. 치료비 얘기, 유산 얘기, 그리고 빨리 포기하라는 얘기.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병원에 와서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사망보험금이 언제쯤 나오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보험금 얘기를 하다니. 민준이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미리미리 알아보는 거라고, 나중에 급하게 되면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문의하는 거였어요.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빨리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죽기도 전에
벌써 제 집까지 팔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제가 아직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민준이가 제 친구분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는 거였어요. 박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금순아,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 도움 좀 달라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민준이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시한부라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미리 부탁하고 싶다고 하더라. 박 언니도 정말 기가 막혔던 모양이에요. 목소리에서 화가 나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쳤냐고.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장례 얘기냐고 소리 질렀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땅에 파묻히고 싶었어요. 제 아들이 제 친구들한테까지 이런 부탁을 하다니. 김 언니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가 제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워낙 창피해서 친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민준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제가 기른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 때문에 계속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허탈하고 공허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장금순 씨가 맞느냐고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어요. 혹시 민준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했어요. 오래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누가 저를 찾는다는 건지, 왜 찾는다는 건지, 그분이 혹시 가족 중에 다른 분은 안 계시냐고, 특히 아들분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없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아들분이 없을 때 와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요.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혹시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냐고,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30년 전이라니 제가 왜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지.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 낯선 남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급하게 저한테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다고 지금은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황급히 나가버리셨어요. 민준이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저도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제 마음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분이 저를 찾아왔을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 저는 그동안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제가 잊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민준이가 없을 때 와서 다행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민준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준이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뭔가 알아내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그냥 평범한 식당 사장일 뿐일까요? 아니면 제가 잊고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막연한 궁금증이었어요. 설마 저한테 무슨 특별한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궁금증이 저를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낯선 방문객일이 있은 후로 저는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왜 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을까요? 저는 제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30년 전이면 제가 37살쯤이었을 텐데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좀 흐릿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민준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슬프고 억울해서 계속 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 차가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며칠 후에 그 낯선 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없는 시간을 확실히 노려서 오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면서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를 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억이 안 나시냐고, 정말 모르시는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뭘 기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30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그때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찾았다고, 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분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분이 저한테 혹시 김 변호사라는 분을 기억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김 변호사님이 30년 동안 계속 저를 찾고 계셨다고, 혹시나 해서 이 근처 병원들을 다 알아봤는데 드디어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누구였기에 30년 동안이나 찾았다는 걸까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민준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분 말씀으로는 김 변호사님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혹시 주변에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식당 사장인데 제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그분이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싶다고, 지금은 아드님이 올 시간이라서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또 급하게 가셨어요. 그리고는 혹시 모르니까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아드님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가신 후에도 계속 그 말들을 곱씹어 봤어요.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래서 민준이가 제 유산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은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민준이를 보는 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민준이가 병원에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치료비 아깝다고, 빨리 포기하라고, 유산 서류 준비하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제 반응이 달랐어요. 전에는 슬프고 억울해서 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자세히,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민준이를 관찰해봤어요. 민준이 눈에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탐욕이었어요. 노골적인 탐욕이요. 민준이가 저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진 걸 빨리 가져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는데 그게 예전의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왜 웃냐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냥 재밌어서라고 대답했더니 민준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하고요. 예전에 약하고 순한 장금순이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준이가 또 유산 서류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화를 내거나 울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민준이를 바라보면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정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고요. 민준이가 뭔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엄마는 그냥 작은 식당 하나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있겠냐고 말했더니요. 민준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정리차하는 얘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민준이가 제 뒤에 뭔가 큰 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리요. 그런데 정작 민준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리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누구일까? 왜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저를 찾았을까? 그리고 왜 민준이는 제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약하고 순하기만 했던 장금순이는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에 맞게 행동할 거였어요. 제가 과거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당황한 것 같으면서도 흥분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급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어떤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큰 로펌의 변호사가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민준이한테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어요. 혹시 장금순이라는 분이 어머니가 맞느냐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고 말이에요. 민준이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했어요. 혹시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상했다고 했어요.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고 있었다고, 30년 동안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김 변호사라는 분이 저를 찾아낸 거구나 싶었거든요. 민준이는 그 변호사가 제게 직접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다면서 병원 주소를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소 알려드렸어요. 괜찮죠? 민준이가 저한테 물어봤지만 저는 이미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셨거든요. 지난번에 왔던 그분과는 다른 분이었는데 이분이 진짜 김 변호사인 것 같았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뭔가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시는 눈에서 뭔가 감격스러운 감정이 느껴졌어요.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시군요. 30년 만에 뵙게 되었네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준이 반응이었어요. 사모님이라는 말을 듣고는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뭔 사모님이냐고, 우리 엄마는 그냥 식당 하시는 분인데 뭔 소리냐고 하면서요. 김 변호사님이 민준이를 보시더니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혹시 아드님이 사모님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이는 제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그러면 일단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아드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준이가 뭔 얘기를 하려는 거냐고, 자기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사모님과만 얘기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아드님은 잠시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하시면서요. 민준이가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김 변호사님의 위압감에 눌려서 그냥 나갔어요. 민준이가 나가고 나서 김 변호사님이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모르시는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시절 기억이 흐릿하다고,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고요. 김 변호사님이 그제서야 안심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정말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 버리셨다고요. 그때 회사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저를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30년 동안 계속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기억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점점 더 놀라운 얘기들이었어요. 제가 사라지신 후에도 회사는 계속 돌아갔다고, 그리고 지금도 제 명의로 된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만 해도 서울 강남 일대에 빌딩들이 여러 개 있고 주식이며 예금이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김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30년 전에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지신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복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도 그 모든 재산의 주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재산이 30년 동안 계속 불어났다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지금 제 재산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김 변호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주변에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지, 특히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제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인 걸까요? 민준이가 제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 변호사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알아차리신 것 같았어요. 혹시 아드님이 어머님을 이상하게 대한 적이 있으시냐고, 유산 관련해서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민준이가 저한테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장례식장 예약, 빨리 죽으라는 말, 유산 서류 요구, 친구들 앞에서의 망신. 그런데 만약 민준이가 제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민준이는 저를 그냥 평범한 식당 사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엄청난 재벌이라면 그 순간 저는 뭔가 끔찍하면서도 통쾌한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제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김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라고요.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아마 밖에서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거냐고, 자기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약간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민준이를 보시더니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이제 아드님께도 말씀드릴까요 하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악마적인 충동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님이 민준이를 향해 돌아서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드님이 혹시 어머님의 과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느냐고, 어머님이 30년 전에 뭘 하셨는지 아시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준이가 당연히 식당을 하셨다고 계속 그냥 평범하게 사신 걸로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어머님은 30년 전까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준이 얼굴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냐고, 무슨 소리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금순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셨다고, 지금도 그 지위는 유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순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뭔가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금순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지금 한국 재계 순위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에도 회사는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그때보다 몇십 배는 더 커졌다고 하시면서요.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리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엄마가 금순그룹 회장이었느냐고 겨우 이런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그렇다고, 그것도 지금도 명의상 회장이시라고, 단지 30년간 안 계셨을 뿐이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부동산만 해도 강남 일대 빌딩 10여 개, 주식만 몇 조 원어치, 그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자산들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엄마는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차갑게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한테 빨리 죽으라고 했던 그 입으로 지금은 뭐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김 변호사님이 민준이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말이에요. 민준이가 그 질문을 듣고는 더욱 창백해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자기는 몰랐다고, 저는 몰랐다고 겨우 이런 말을 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뭘 몰랐냐고 물어보시니까 민준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해줬어요.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느냐고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민준이가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예약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했던 거, 유산 서류 달라고 했던 거, 친구들 앞에서 치료 그만하자고 했던 거, 제가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민준이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김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경악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민준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몰랐다고, 제가 정말 몰랐다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만약 제가 부자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저한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민준이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이 더욱 분하고 화가 났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던 제가 이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그것도 저한테 그렇게 해댔던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예전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민준이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말이에요. 민준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회장 자리로 돌아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김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더욱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김 변호사님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어머님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제가 말하니까 민준이가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 거였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변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있고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틀 후에 저는 30년 만에 금순그룹 본사 건물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모시고 가셨는데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인 4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여러 명의 임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저를 보는 순간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돌아오신 회장님을 맞이한다면서요. 그 광경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이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고요. 회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더욱 놀랐어요. 거대한 사무실이었는데 한쪽 벽면이 통째로 유리창이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정말 장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큰 사무실 한가운데에 있는 회장 책상에 앉았을 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게 제 자리라는 걸요. 김 변호사님이 저한테 회사 현황을 브리핑해 주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임원들은 누가 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직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연 매출이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부동산, 주식, 예금, 각종 투자 자산을 합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노리던 유산이 이 정도였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그 민준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민준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민준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고 하루 종일 저한테 연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연락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제가 김 변호사님께 부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한테 정확히 현실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제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는 바로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먼저 민준이 회사에 연락을 하셨어요. 민준이가 다니는 회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민준이를 당장 해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가 금순그룹의 협력업체였거든요. 사장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요구였어요. 그 다음에는 민준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셨어요. 그 아파트 건물 주인이 저였거든요. 당장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통보하라고 지시하셨어요. 또한 민준이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조사해서 동결 조치를 취하셨어요. 금순그룹의 영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모두 연락이 갔어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함께 말이에요. 하루 만에 민준이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직장, 집, 돈, 인간관계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민준이가 완전히 절망 상태라고 어떻게든 저를 만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준이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30년 만에 금순그룹에 복귀한다는 공식 발표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30년 동안 사라져 계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돌아오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정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났었다고 하지만 최근에 가족 문제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이 모든 뉴스에 나왔어요. 민준이도 당연히 그 영상을 봤을 거예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는지, 제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민준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민준이가 본사 건물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다고,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서야 민준이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 조건이 있었어요. 회장실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제가 회장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민준이가 제 앞에 서서 빌도록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민준이한테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빌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민준이를 회장실로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회장 책상에 앉아서 민준이를 기다렸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장다운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말이에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불과 며칠 만에 민준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듯 수척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절망에 찬 모습이었어요. 민준이가 제게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엄마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제가 시킨 일인지 물어봤어요. 직장에서 잘렸고, 집에서도 쫓겨났고, 은행 계좌도 모두 동결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결국 민준이는 제가 돈이 있을 때만 잘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가난한 평범한 어머니일 때는 빨리 죽으라고 하면서요. 제가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평범한 식당 사장이었다면 어땠겠느냐고, 그래도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이에요. 민준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민준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만 봤던 거예요. 저는 민준이에게 정확히 현실을 알려줬어요. 앞으로 민준이는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직장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어떤 집도 빌릴 수 없을 거라고, 어떤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금순그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뭘 하면 되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미 늦었다고 말이에요. 민준이가 저한테 시한부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끝났다고, 장례식장 예약했을 때부터 관계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제 돈이 아까워서 빌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안다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그제서야 바닥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바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이 터져라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고요. 빨리 포기하라고, 더 이상 소용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민준이가 더욱 절규하면서 빌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을 내보내라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서 민준이를 끌고 나갔어요. 민준이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저를 불렀지만 저는 끝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나간 후 회장실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의자를 돌려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요.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민준이의 이름을 완전히 제 상속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라고 처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가 아무리 빌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죽을 때까지 이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이 알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끝났어요. 민준이는 정말로 알거지가 되었어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라는 어머니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 민준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민준이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돈만 보고 사람을 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부모를 우롱한 자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금순그룹 회장으로서 당당하고 강인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낳긴 했지만 진짜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